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총알배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1, 2강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달아달라고 많이들 말씀하셔서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간의 국가고시 나왔던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요거 보시기 전에 꼭 보셔야 되는 건 전과목 문제풀이신 거 아시죠? 전과목 문제풀이 보실 때 옆에 제가 막 댓글 달아놨는 거 그게 하나하나 다 시험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꼭꼭 같이 보셔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요점 쏙쏙이나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박스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요점 정리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거고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뼈, 골입니다. 우리 몸에는 총 206개가 있습니다. 206개 뼈가 있는데요. 자, 뼈에 아주 질긴 막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골막인데요. 요거 시험 문제 단골이었어요. 우선 뼈를 보호하는 역할이고 골절시 뼈를 재생시킵니다. 자, 그러면 뼈 속에 뻥뻥뻥뻥 스펀지 모양으로 뚫려 있는 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감자탕찜 까면 뼈가 구멍이 성형형형 뚫려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해면뼈. 그러면 딱딱한 뼈가 있잖아? 그게 바로 치밀뼈. 그러면 그 가운데 싹 지나가는 약간 고소한 맛이 나는 거 있잖아? 그게 바로 골수예요. 골수는 아시겠지만 조혈작용, 혈구를 생산한다. 그러면 혈관을 하나하나 볼게요. 동맥은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조직에 갖다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 압력이 당연히 높아요. 그래서 벽이 두껍죠. 심장에서 말초로 확 보내는 게 뭐라고? 동맥. 그러면 말초, 조직에서 뱉어낸 노폐물이나 CO2는 바로 정맥이에요. 근데요, 동맥에 없고 정맥에 있는 게 하나 있죠. 역류를 방지하는 정맥판, 우리 판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맥과 정맥들을 죄다 연결하고 있는 건 모세혈관. 자, 그리고 심장에는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진짜 중요한 동맥이 있어요. 관상동맥인데요. 이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허혈 상태가 바로 협심증. 그때 이제 니트로글리세린 혀 밑으로 넣어주잖아요. 자, 그러면 뭐야? 심근이 아예 괴사가 된 거는 심근경색증이지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심장순환입니다. 순환은 여러분이 좀 나중에라도 병원에서 일하시더라도 아셨으면 싶어서 넣고, 시험 문제에서는 판막이나 그다음에 순환 뭐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자, 좌심방, 좌심실을 먼저 나누시면 여기는 산소가 많은 방이에요. 자, 우심방, 우심실은 CO2가 많은 방이다. 머릿속에 그렇게 넣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좌심방에서 좌심실을 보냅니다. 그럼 좌심실에서 쫙 수축을 해서 어디로 보내? 대동맥으로 보내서 전신으로 쏩니다. 당연히 이 대동맥은요, 3cm나 돼요. 엄청나게 두꺼운데 그 이유는 전신으로 보내지는 그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고요. 그럼 전신으로 갔으니까 이제 조직에서 뭘 뱉어내? 탄소나 CO2, 노폐물들을 뱉어내. 그죠?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 누가? 대정맥이 모아서 우심방으로 갖다 줍니다. 그럼 우심방에서 다시 어디로 가? 우심실로 와. 그럼 우심실이 빡 수축을 해서 어디 갖다 줘?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갖다 주면 후 이렇게 호흡을 하면 폐포에서 확산을 통해서 O2와 CO2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깨끗해진 피가 어디로 가겠어? 좌심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이 부분만 조금 더 돌려보세요. 자, 그렇다면 판막이 또 시험 문제 단골이었죠. 좌심방, 좌심실은 전신으로 가기 전 가장 좋은 O2가 많은 피라고 했어. 그러면 압력이 세겠네? 자, 그러면 2000판, 승모판이라고 하는데요. 3000판이 더 힘이 세겠지만 아닙니다. 2000판이 더 힘이 세요. 2개밖에 안 돼요, 문이. 그래서 힘을 빡빡 받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이런 판막이 있는 이유는 뭐냐고? 혈액의 역류를 방지. 자,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을 뭐라 그래? 이게 바로 3000판이에요. 압력이 조금 약합니다. 우심실과 그럼 폐동맥 사이에는 폐동맥 판막이라고 하고요. 우리 폐동맥은요. 동맥인데 왜 산소가 아니라 정맥이야? 네, 폐하고 제대, 태하게 가는 순환만 반대 순환입니다. 그래서 폐동맥은 정맥혈, 폐정맥은 동맥혈이에요. 좌심실에서 또 대동맥 사이에 판막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동맥 판막이고요. 대동맥이니까 뭐야? 당연히 동맥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신으로 보내는 좌심실 빡 수축을 하죠. 그런데 여기 되게 두껍다 그랬어요. 우심실 쪽보다. 왜? 전신으로 보내는 그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인데요. 교감신경은 문제가 뭐 오토바이 사고도 나왔고 뭐 자동차 급발진 이럴 때 우리 신체의 변화로 틀린 것은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요. 흥분 상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게 다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은 흉부, 가슴팍에서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화났을 때가 교감신경입니다. 야! 돈 내놓으라고! 제발 내 돈 내놔! 하고 싸우러 갔을 때 떠올리세요. 그러면 심박동수가 막 뻑뻑뻑뻑뻑 심박출량이 막 올라가고 혈관은 빡 수축을 하니까 혈압이 촥 치고 올라가겠죠. 소화액은 분비가 억제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까지도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때 밥 먹으면 막 급체하잖아요. 그 이유가 소화액의 분비를 억제하면서 연동운동까지 억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돈 내달라고 돈 줘요! 할 때 눈이 어떻게 커지지? 동공이 확대가 되면서 숨을 막 들이쉬죠. 헝헝 한단 말이야. 기관지가 확장이 되면서 식은땀이 막 납니다. 막 열받아가지고. 근데 오줌이 마려워? 안 마려워? 안 마려워요. 왜? 방광의 배뇨근이 이완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부교감입니다. 뇌가 이제 이럽니다. 알았죠. 이제 그만해야겠다. 아유, 내 몸 이러다가 죽어. 정상으로 돌아가야겠어. 바로 이것이 부교감입니다. 그러니까 심박도도 떨어뜨리면서 심박출량도 떨어뜨리고 혈관은 확장을 시키고 이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파지기 시작을 하죠. 소액의 분비 촉진과 연동운동이 증가되고 눈알도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동공도 축소가 되고 식은땀이 잘 안 나요. 그러면서 오줌이 마려워. 소변이 왜 마렵냐면 배뇨근이 수축이 되면서 자극을 하니까 이제 소변이 마르기 시작을 하겠죠. 고로 교감은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반응이고 부교감은 이런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방어 작용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미각입니다. 우리 혀. 자, 미각의 수용기는요. 미뢰라고 해서 혀에 다다다다다다다 박혀있죠. 혀 끝에는 닿는 맛이고요. 혀 끝이 아니라 그 앞쪽입니다. 거기는 뭐야? 짠맛입니다. 그러면 혀 끝에는 무슨 맛이야? 쓴맛이에요. 자, 그리고 혀 옆에는 뭐야? 신맛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루약을 혀 뒤로 넘기잖아요. 우리 가루약 털어낼 때 쓰잖아. 이렇게 외우고 자, 설탕을 맛볼 때 혀 끝으로 맛보지 않아요? 이렇게? 달아. 더 달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레모나를 먹을 때는 어디로 먹어야겠어? 혀 옆으로 드세요. 그럼 겁나게 실 겁니다. 자, 5번 약물의 상호작용입니다.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선 길항이라는 게 효과가 감소한다야. 이 약을 썼을 때 효과가 떨어지는 걸 길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올라가는 건 상승이에요. 이 두 개를 같이. 자, 그렇다면 아니 내가 원한 딱 그만큼의 정도의 작용인데 이게 바로 상가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외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어머, 타이레놀 사러 상가에 가야겠다. 이렇게 먼저 외우세요.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딱 그 정도만 안 아프면 되니까 상가에 타이레놀 사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효과가 확 떨어지는 걸 뭐라 한다고 그랬어? 아까 길함. 확 치고 올라가는 게 뭐야? 상승. 아고 타이레놀이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막 손을 벌벌 떨면서 갈망을 합니다. 금단 증상이고요. 근데 내가 오늘 하나를 먹었는데 저번에는 하나 먹고 나왔는데 이번엔 안 난다. 두 알을 먹어야 될 게야. 뭐야? 내성이 생긴 거죠. 반복적으로 먹다 보니까 약효가 떨어져서 많은 양을 먹어야지만 같은 효과를 내게 돼요. 이게 바로 내성.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저항은 뭐냐면 내가 약을 먹었는데 몸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나 이거 싫은데 싫어. 이런 게 저항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하게 되는 게 아나필락시스인 거고요. 협동작용은 A를 내가 먹었더니 B가 확 좋아지는 게 협동작용이에요. 자, 이런 거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요. 장용으로도 시험 문제가 몇 번이 나왔었거든요. 자, 이제 약물 투약입니다. 이건 기본 간호 하면서 같이 양미랑 하겠습니다. 경구 투약을 우리가 P-오라 그래요. 퍼오랄이라 그래서 경구 투약입니다. 경구는요, 가장 정확해요. 입으로 똥 털어넣으니까 안전합니다. 뭐 바늘로 찌르는 거 아닙니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야. 뭐 알코올성도 필요 없어, 토니켓도 필요 없어, 뭐 주사기도 필요 없어, 그지? 탁 입에 썰어 넣으면 돼.
근데 쓴 약은요, 얼음을 물고 있다가 먹는다라고 되는데, 이 아동인 경우죠. 애기들이 약 안 먹어! 이러면 어떻게? 얼음 하나 먹자! 이렇게 한다. 꼬신 다음에 약을 먹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 마취작용이라고 했었어요. 철분제제는요, 이빨을 착색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빨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입을 헹구시면 되세요. 설하 SL이라고 하는데요. 혀 밑으로 주는 약 딱 떠오르죠?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은요, 협심증이나 우리 그 외에 이제 대부분이 협심증이긴 한데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외에도 심근경색증에도 니트로글리세린을 쓰긴 하지만 그때는 아예 V로 줘요. 이렇게 SL로 안 주고요. 왜냐면 혈관이 많아서 바로 흡수되는 효과는 있지만 심근경색은 그 이상의 증상, 괴사까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혀 밑으로 주기엔 너무 늦었거든요. 자, 주의사항은 뭐겠어? 물을 먹으면 뭐가 돼? SL이 P5로 바뀌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주의사항은 뭐라고? SL의 주의사항은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자, 그럼 SC, 피하입니다. 피하는 말 그대로 피부의 아래다. 여긴 지방이 좀 껴있어요. 먼저 그걸 떠올리시고요. 자, 주사를 놓을 때 각도입니다. 45도 내지 90도인데 아니 왜 45는 뭐야? 라고 하시겠지만 상박에 만약에 주사를 놓게 되면 주사기를 90으로 찌르지 못하고 살짝 비스듬히 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45고 만약에 복부에 찌를 거고 바늘이 길이가 짧다 그러면 90도로 찔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45에서 90도 이렇게 범위에 따라 바늘의 길이에 따라 다르다. 자, 피하 주사는 뭐뭐뭐 들어가? 예방접종, 인슐린, 헤파린인데요. 예방접종은 IM도 있고 SC도 있어요. 하지만 SC가 좀 더 많습니다. 인슐린과 헤파린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별표입니다. 문지르지 않는다. 인슐린은 우리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고 헤파린은 응고작용, 그죠? 응고작용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묽게 하는 약인데요. 헤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분들은 심장이나 뇌수술 이런 혈관 쪽에 수술하신 분들이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바로 효과 지금 즉시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음 타임까지 효과를 보고자 하는 거라 문지르시면 안 된다. 자, 작성능약은요, 피하로 못 줘요. 우선 범위가 너무 작아요. 공간이 작아서 2cc 이내의 양밖에 안 돼.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3cc에 SC로 오더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cc니까 1.5cc, 1.5cc에서 부위를 다르게 놓으시면 돼요. 아니면 1cc 하나, 2cc 하나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뭐랬어요? 여기에 지방이 껴있다고 했잖아요. 천천히 흡수돼요. 그러니까 아까 인슐린 헤파린 같은 경우도 그 다음까지 내가 주사 맞을 때까지 이 약의 작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급하게 약의 효과를 보고자 하면 SC는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IM이에요. 근육에다 놓을 건데요. 피하보다 한참 공간도 넓고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늘 자체는 세워요. 90도입니다. SC는 바로 용량 여기 지방층도 얇고 적은 양밖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자극 있는 약은 못 줘. 자극 있는 약 같은 경우 IM나 혹은 아예 V로 들어가고요. 5cc 이하만 들어가요. 자, 당연히 SC보다 흡수가 빠릅니다. 그 이유는 근육 내 모세혈관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IM은 주사하고 나서 충분하게 문질러요. 그 이유는 흡수가 촉진되기 때문인데, 자, 우리 SC 문지르면 안 되고 ID도 문지르면 안 돼요. 그쵸? 근데 IM만 문지릅니다. 특히나 IM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둔부에 엉덩이 쪽에 주사를 놓을 때는 좌골신경을 주의해서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래쪽으로 마비가 오겠죠. 그죠? 요거 꼭 기억하시고, 신생아나 아동 같은 경우 어디에 주사를 놓느냐 이렇게 나오면 제가 매번 다른 풀이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대퇴 외측간근이라고. 그죠?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대퇴 직근을 찾으시면 돼요. 아동 같은 경우는 근육이 발달돼서 보행을 하고 이러면 보통 대퇴 직근이거나 둔부에 놔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신생아 같은 경우는 외측간근을 이용해요. 신경을 피해야 되고 또 근육축이 좀 있는 곳을 찾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V, 정맥주사인데요. 정맥주사는 혈관을 찌르다 보니까 많이 눕혀요, 바늘을. 그래서 30도 각도로 찌릅니다. 자, 우리 수혈할 때는요, 보통 18게이지라고 해서 굉장히 두꺼운 바늘을 찔러요. 23게이지는 아가용 바늘이에요. 아, 숫자가 커질수록 가늘구나. 이건 바늘이에요, 바늘. 근데 왜 수혈할 때 18게이지 바늘로 찔러요?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혈액의 점성 때문에 피가 끈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늘이 만약에 구멍이 작으면 들어가다가 적혈과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혈구의 용혈 방지.
자, 아이보이는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죠. 가장 빠릅니다. 응급일 때 가장 좋고요. 주사하고 문지르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멍들어서 이런 얘기는 에이, 혈종이라고 해주세요. 혈종입니다. 그리고 또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근데 IVE 같은 경우는 우리 정맥염이라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일이죠. 72시간마다 카테터를 교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 피내 주사입니다. ID인데요. 몇 도 각도야? 살을 살짝 뜨는 거거든? 우리 이제 생각에도 왜 그런 느낌 들잖아요? 진피 자체, 진피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15도예요. 15도. 그리고 1cc 주사기를 많이 쓰게 되고요. 전박의 내면이 뭐냐면 여러분들 팔 있잖아요. 우리 맥박 짚었던데 그 옆쪽으로 좀 널찍하니 허연 그 공간에다 놓습니다. 몇 분 후에 판독하냐면 15에서 20분입니다. 15에서 20분 정도.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약물 반응 검사 중에 항생제 반응 검사인데요. 요거 중요합니다. 항생제 반응 검사하는 목적은 뭐야? 아나필락시스 샥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CT 하기 전에, CT 검사 찍기 전에 우리 바륨 테스트 하잖아요. 바륨 테스트 하는 이유도 뭐예요? 아나필락시스 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약물이나 항생제 반응 검사하는 목적이고요. PPD라고 해서 결핵 진단 검사인데요. 투브레클린 반응 검사를 PPD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반응 검사. 나 알레르기 어디 있는지 궁금한데 했을 때도 아이디로 이게 전체적으로 몇 개만 몇십 개씩 막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 몇 개 나 이거 알러지 있어 이런 거 검사하는 거죠. 그걸 피하시는 겁니다. 또 BCG 예방 접종인데 이건 결핵 접종인 거지. 아까 PPD는 뭐였어? 결핵 진단 검사고 BCG는 결핵 예방 접종인 거예요. 아이디 당연히 주사하고 문지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게 오용과 남용의 차이예요. 이거 알 것 같은데 모르시잖아요? 오용이라는 건 이런 느낌이시면 돼요. 집에 감기하겠지? 자, 내 손으로 집어 먹습니다. 그래서 아우 나 오늘 콧물이 많이 나니까 콧물약 하나, 아우 목이 아프다, 목이 아픈 거 하나, 열나는 것 같은데 타이레놀 하나, 이런 식으로 드시는 걸 바로 우리가 오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맨날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게 바로 남용입니다. 그래서 의존을 하게 되고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게 남용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약 있잖아요. 마약을 어디에 보관해요? 이중 잠금 장치에 보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책임간호사가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중 잠금 장치에 보관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뭐예요? 약물의 오용 방지잖아요. 오용이 뭐야? 내가 그 마약을 집어서 내가 맞을까 봐요. 그러고 약물의 남용은 그렇게 맨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프로포폴을 계속 맞으면서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남용인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잠금장치, 이중 잠금장치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집어서 먹고 마시는 거 다 뭐라 그래? 오용. 근데 이걸 함으로써 이걸 안 하니까 죽겠네 하는 게 뭐야? 남용. 이렇게 외우세요. 또 하나, 제산제 진짜 많이 나왔죠? 제산이라고 하는 건, 자, 제가 지금 속이 너무 쓰리다는 건 산성일까요? 알칼리일까요? 우선 산성입니다. 위산이 겁나 많이 나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있는 거죠. 그때 개비스콘 드셔보셨나요? 개비스콘. 아저씨가 와서 막 샥 뿌려주잖아요. 그 아저씨가 뿌려주는 게 바로 뭐냐면 제산제예요. 그 제산제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불을 꺼야지 하고 끄는 거야. 위산을 중화시키다 보니 산성에서 알칼리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pH는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pH가 올라가는 건 알칼리고요. pH가 내려가는 게 산성이니까 알칼리화 된다. 그래서 pH 상승입니다. 요거 틀리지 마요. 자, 9번 질병관리의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이 다들 너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게 됐고요. 1번을 보실게요. 급성장염입니다. 갑자기 설사하고 배 아픈 거죠. 이럴 때는 장이 쉬어야 돼서 금식하는 게 가장 먼저이다. 금식이 1번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미음 먹죠. 유동식입니다. 2번 소화성 위궤양인데요. 궤양이라는 것 자체는 위산 분비가 많이 돼서 이제 그 조직이 많이 손상을 입은 상태니까 위산이 너무 자극받으면 많이 아프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드럽고 잔여물이 적고 부드러운 식이 고단백 세사라 솔솔이죠.
저자극 시기. 그런데 우유 자체는 제한을 합니다. 우유에 있는 그 단백질이요, 위산 분비를 엄청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우유는 제한입니다. 위궤양 환자분들은 빈속에 우유 드시면 속이 쓰리지 않았나? 쓰리나? 막 이러시는데 진짜 알고 보면 위산 폭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세 번째, 이제 심장질환과 고혈압인데 심장은 물이 너무 갑자기 많아지면 안 돼요. 부담스럽거든요. 자, 그렇게 돼서 결국엔 혈압이 올라가는 거야. 왜? 부종이니까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게 돌고 돌아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저지방 시기를 해요. 고지방 시기를 하면 혈관벽이 두터워지죠. 그럼 그 압력이 세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몸에 있는 수분을 조금이라도 덜 끌어들여야 되니까 저염시기, 저나트륨이고요. 저콜레스테롤이고요. 저탄수화물 시기를 한다. 왜 저탄수화물이야? 여러분들,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지만 남은 것들은 다 어디에? 간과 근육에 저장이 또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탄수화물이 이렇게 저장이 되면서 우리 혈관벽도 살을 찌웁니다. 또 고칼륨 시기. 자, 여기서 고칼륨은 왜 고칼륨일까요? 심장질환의 고혈압 환자, 심장 멈추면 안 되죠. 그래서 심장이 뻐떡뻐떡 뛰라고요. 여기서 칼륨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나나나 우리 아니면 오렌지 주스 이런 걸 드시게 되고요. 고단백 시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소변을 아예 못 보는 상태다 하면 저칼륨입니다. 심장 멈출까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지어서 보실 내용들이세요. 자, 이제 네 번째 당뇨병인데요. 당뇨병 같은 경우는 열량 계산하는 게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넣었는데 하루에 얼마나 먹냐라고 했을 때 현재 체중 말고 이상적 체중이요. 만약에 키가 160이면 우리가 이상적인 체중 같은 경우는 55kg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적 체중 곱하기 1kg당 30kcal를 곱해. 그래서 계산하시는 거고요. 탄수화물은요 60%, 단백질 20%, 지방 20%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탄수화물이 60%라고 해서 고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환자들은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65%예요. 근데 당뇨만 60이에요. 그러니까 저탄수화물이 되는 겁니다. 이 퍼센트가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세요. 당뇨병 환자 탄수화물 몇 퍼센트라고? 60. 그래서 저탄수화물이에요.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다. 자, 다섯 번째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로 몸의 물을 조절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종이나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자, 수분이 제한이 되는 경우는 소변이 안 나갈 때예요. 부종이 심할 때는 수분부터 제한이고요. 그러면서 저염 시기를 같이 한다. 자, 요독증이라고 하는 건 심하게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노폐물 배설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죠. 이런 환자들인 경우에 단백질을 제한하는 그 이유는 뭐야? 그 안에 있는 질소 때문이다. 그래서 저단백 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소변을 못 보니까 소변 양에 따라 수분량을 조절하게 된다. 그래서 수분도 제한입니다. 단백뇨인데요. 단백뇨라고 하는 게 정의가 뭐냐? 하루에 500g 이상의 단백을 빼내는 거예요. 원래 신장에서 단백질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계속 빼내다 보니까 우리 네프론, 신장에서 기본단위인 네프론이 손상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을 빨리빨리 더 넣어줘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단백질 소식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많이 주게 됩니다. 빠진 거 이상으로 2배 정도 제공하게 된다. 자, 이제 간 질환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일반적인 간 질환인 경우엔 고열량과 고단백 시기를 한다. 근데 맨날 시험지 나오는 게 이거잖아. 간성혼수 환자는 왜 저단백이냐고. 그쵸? 그럼 단백질의 찌꺼기가 뭐예요? 우리 암모니아잖아. 가스. 그 암모니아가 어디로 갔어? 뇌로 갔어. 뇌로 갔더니 정신착란이나 막 이런 게 일어났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간성혼수 환자 뭐부터 제한하겠어요? 저단백이죠. 그 원인은 뭐라고요? 암모니아요.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고 치료가 잘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항상 비타민이지. 그래서 고비타민 식이고, 또 간이 지금 많이 아파. 그러니까 간에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부담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저지방 시기에 알코올도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간질환 환자들 복수차잖아. 복수라고 하는 건 몸에 수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염분과 수분은 제한한다.
급성 간염일 때가 있어요. 갑자기 간의 염증이 심각해질 때는 빨리 회복해야 돼서 고단백식이, 당연히 저지방, 고탄수화물, 고비타민입니다. 여기서의 고탄수화물 시기는 에너지원인 거예요.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그걸 또 뒷받침해주는 건 비타민인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간질환에서 유일하게 저단백은 간성운수 하나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결핵이에요. 결핵은 계속 기침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걸 소모성 질환이라고 말해요. 소모성 질환들은 하나같이 열량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천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열량 시기를 해요. 굉장히 조금 먹었는데 열량이 폭발하는 것들, 살찌겠다 하는 것들을 먹는데 그렇게 해도 살이 쭉쭉 빠집니다. 자, 그래서 고열량과 고단백, 고비타민, 고칼슘 시기를 한다. 자, 결핵의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물질, 요것도 잘 나와요. 영양에선 비타민 C예요. 그래서 결핵 환자들은요, 약 엄청 많이 먹잖아요. 1차야, 2차야. 그 약을 드시면서도 비타민 C는 더 첨가해서 드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결핵에 대한 저항력이 조금이라도 더 길러집니다. 자, 임신성 고혈압이에요. 요거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소변은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럼 딱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자, 저염 시기가 생각날 거고, 소변이 아예 안 나가는 자간증일 때는 수분도 제한할 거야. 그쵸? 자, 고탄수화물, 에너지 필요하고, 고단백 필요하고, 고비타민 필요해요. 요럴 때만 저염. 임산부는 하루에 몇 킬로칼로리? 300. 수유부는 500입니다. 그래서 이 칼로리도 한 번씩 나와요. 우리 모성이나 아니면은 모자보관에서 나오니까 임산부는 300, 수유부는 500, 수유부는 200이나 더 추가돼요. 그래도 살이 빠져요. 젖먹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애기한테, 신생아한테 전 양을 점점 늘리기 때문에 엄마는 칼로리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대신에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하셔야 되세요. 10번째, 전인간호인데요. 전인간호의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환자가 왔을 때 환자분들 이게 아니고, 고혈압이라도 다 똑같은 고혈압이 아니야. 이분은 이래서 혈압이 높고, 심장 때문에, 이분은 신장 때문에 혈압이 높고, 이분은 원래 높았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간호를 해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측면에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WHO의 건강의 정의를 보시면 이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이 들어가지만 영적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인간호에서의 우리 건강이다 라고 한다면 영적 포함이다. 하지만 WHO의 건강은 뭐라고? 영적은 제외. 이렇게 공부하세요. 자, 전인간호의 3대 요소. 요것도 한동안 간호관리에서 꽤 많이 나왔었는데 한번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전인간호를 하려면 내가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편한 상태가 되도록 모든 면에서 간호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간호 지식, 간호 기술, 간호 정신이 필요한데, 이 지식이라는 게요, 대충 그냥 엉덩이에 이렇게 해서 꽉 찌르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어때? IM을 하나 하더라도, 자, 상박의 외측에 놔야 돼. 왜? 자골신경을 찌르면 큰일 나거든. 이런 식의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과학적 간호를 해야 한다. 여러분들 간호조무사라고 해도요, 간호사가 아니어도요, 충분히 의료진, 의사, 간호사가 있으면 주사도 놓으셔야 되고 간호행위도 직접 하시잖아요. 과학적인 간호가 아니면 환자들이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막 물어볼 때 대답 못 하시면 안 돼요. 그냥요! 이러시면 안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간호기술은 기술적 간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환자분 이러고 찌르시면 큰일 나는,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집어치우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연습이 필요해요. 당연해요. 하지만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이나 이런 데 연습을 충분히 한 후에 환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내가 연습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환자는. 그러니까 내가 능숙하고 안전하게 기술을 기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환자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연습하다가 찌르다가 터지면 늘어. 선배들이 그러신다면 네, 선배 팔뚝에 한번 먼저 해보세요. 간호 정신입니다. 정신적 간호인데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0년이 넘게 간호사 생활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야지 과학적인 간호, 기술적 간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분이 잘 나으셨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IV 라인 한 번 더 체크해주고 소변줄 한 번 더 체크해주고 무균적으로, 멸균적으로 내가 뭐라도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그게 바로 정신적 간호예요. 간호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도 바로 요거였던 것 같습니다. 나 자신보다 간호사들은 환자를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내 건강을 뒤로 미치면 안 되세요. 11번째, 불법행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규 시험 문제로 의외로 꽤 많이 나오는데요. 불법행위는 나누어지는 게 불법행위와 업무상 과실로 다시 나뉘어져요. 근데 불법행위라는 건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걸 불법이라고 해요. 그죠?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업무를 하다가 저지르는 여러 가지 과실 중에 주의무태만과 부정간호 행위로 다시 나뉩니다. 한번 볼게요. 주의무태만은 내가 그렇게 주의를 잘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환자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야. 예를 들면 수술을 할 때 분명히 메스나 니들이나 바늘, 그 다음 그 꺼즈 이런 거 카운트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았어. 그냥 닫아버려. 대충 셌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충 말해요. 닫았어. 그랬는데 나중에 환자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그런 게 주의무태만이야. 또 하나, 선생님 저 이거 주사 맞은 부위가 막 아픈데요 이랬는데 알았어요 이러고 퇴근해버렸어요. 그래서 혈관염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주의무태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생긴 것들은 죄다 이거야. 대표적인 게 바로 사이드레일이에요. 침상난간. 침상난간을 올리지 않아서 환자 떨어졌어요. 자, 주의무태만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부정간호행위인데요. 말 그대로 간호행위긴 간호행위인데 찝찝한 나쁜 부정행위입니다. 간호조무사 업무 한계 우선 벗어나는 행위 할 때도 여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간호조무사 혼자 IV도 못하게 돼 있고요. 응급처치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상시킨다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직접적인 처치는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지. 또 하나는 부도덕한 간호나 진료를 보조했을 때는 대표적인 게 바로 불법 낙태 수술을 보조한 경우도 돼요. 그래서 부정간호 행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업무 한계 절대 벗어나지 마시고요. 이건 진짜 아닌데 하는 걸 보조만 해도 이렇게 부정간호 행위로 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만약에 나 이거 싫은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면 담당 간호사한테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하는 업무 맞아요?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반문을 하시지 않으면 그 책임을 온전히 다 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하세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저장해 놓으세요. 법원 갈 일 있으면 그거 제출하시게. 자, 12번째입니다. 지혈. 지혈인데요. 피가 절절절절 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 당연히 직접 압박. 거기 꽉 누르면 됩니다. 자, 거상법. 누르면서 심장보다 올려버려야 되죠. 낮추면 어떻게 돼? 중력 때문에 콸콸콸콸 엄청나게 출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상법. 직접 압박이 가장 먼저, 동시에 거상, 맨 마지막에 지혈대예요. 자, 지압은요, 직접 압박을 안 되면 조금 더 세게 누르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동맥 부위까지 꽉 누르는 게 지압인 거고, 아예 천 같은 걸 꽉 묶어버리는 게 지혈대예요. 그러니까, 자,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가장 먼저, 출혈 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압박. 자, 그렇다면 시험지 직접 압박에 지문이 없어. 그럼 거상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지혈대 이렇게 찾으시고요. 자, 쓸 수 있는 건 5cm 정도의 면천만 쓰고요. 철실, 가는 실, 이런 날카로운 것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맥까지 꽉 차단시키거든요. 너무 세게 묶어. 그 이유를 조직을 괴사가 돼서 내가 절단할 수도 있겠지 생각하고 묶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혈대예요. 20분마다 풀어줘야 돼요. 한 번씩 순환이 될 수 있게. 절단할 거 아니면. 그래서 한 번씩 풀어주는데 요것은 의사의 오더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13번째 창상의 종류인데요. 좌상 입었어. 이건 멍든 거예요. 멍이라고 하는 건 피부 바로 밑 조직에 그냥 출혈인 거예요. 이거 가만히 두면 나아지거나 온찜질 해주면 좋아집니다. 자, 찰가상입니다. 쓱 긁혔습니다. 엄청 실하래요. 그죠? 피부의 겉에 표피층만 손상을 받은 경우고요.
열상이라고 하는 건 불규칙한 상처예요. 모성에서 회음절개술을 하는 목적이 뭐야? 열상이잖아. 열상을 입으면 불규칙하다 보니까 더 심하게 출혈과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절상, 베인 겁니다. 종이에 베이기도 하고 칼에 베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절상이라고 합니다. 자상, 확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늘, 주사 바늘 캡 씌우지 않고 버리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자상에 의한 혈청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자, 살이 찢겨져 떨어져 나갔어. 결출이죠. 그러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멸균적으로 덮고 안 그럼 그대로 두면 감염돼서 큰일 납니다. 절단상이에요. 절단상은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어디든 절단돼서 잘려 나간 거분이다. 예. 그러면 이 잘려나간 부위는 청결한 꺼지나 방포로 싸면 되고, 그러면 절단된 그 손가락 끝은 어떻게 할 거야? 비닐용기나 방포용기에 우선 담습니다. 최대한 외부와 접촉을 막아준 다음에 얼음을 체온통에 담아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얼음에 넣는다는 건 뭘 뜻해? 순환을 시키지 않겠다는 거야. 이때는 정지 버튼을 누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얼음에 직접 담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용기에 담아서 얼음에 담아서 가져가는 거야. 뭔가에 싸서 얼음에 담는 거지. 그 뭐 손가락 끝에 떨어진 걸 그냥 얼음에다 담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관통상입니다. 확 뚫고 나간 건데요. 이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관통이 됐는지 아니면 몸속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14번째 화상입니다. 화상이 주 사망 원인은 샥하고 감염이에요. 화상이라고 하는 건 내 피부 측 맨 바깥쪽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막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다 손상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균들이 슉슉슉슉 들어오면 감염인 거고, 그러다가 내 피부 쪽에 있는 수분과 전해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이퍼볼레이션 샥이라 그래서 우리 몸의 볼륨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샥이 오는 거죠. 저혈량성 샥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화상인 경우에 1도, 2도, 3도로 나뉘는데요. 1도는 우리 왜 냄비 뜨거운 거 잡았을 때 아뜨! 이게 1도예요. 보니까 뻘게 어떻게 하면 내 빠른 열을 식혀서 조직 손상이 더 심하지 않게 해야겠죠. 찬물에 담근다가 답이고요. 2도는 특징이 수포가 생기는 거예요. 볼록. 자, 냄비를 잡았는데요. 그냥 뻘건 게 아니라 어머, 수포도 생겼네. 더 아파요. 그죠? 이건 표피가 아니라 그 안쪽 진피까지도 화상을 입은 거고요. 굉장히 아픕니다. 자, 근데요,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이 수포, 너덜너덜한 이 조직 제거해 안 해? 절대 안 한다. 그 이유는 감염입니다. 3도는요, 이걸 다 지나친 괴사까지 되는 건데요. 모든 피부가 다 손상을 받은 거예요. 환자는요, 샥을 일으켰고요. 통증도 이제 못 느껴요. 신경까지 손상을 받아서. 그래서 환자들 제일 중요한 건 이때 멸균 드레싱을 해야 되고, 환자 체온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모든 몸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환자 여기서 그냥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체온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화상하면 뭐가 떠올라? 구의 법칙이죠. 구의 원칙이 떠올라요. 자, 머리와 경부 몇 퍼센트? 9%. 구의 원칙이니까 다 9예요. 팔은 한쪽 팔 9, 한쪽 팔 9. 다리 한 짝 그런 거야. 각각 18. 자, 팔이 9잖아요. 팔 2개 붙인 게 다리 아니에요? 그래서 18.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생식기 쬐끈하잖아? 1%야. 그런데 아동, 소아인 경우에 머리가 엄청 커요. 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18%, 18%를 차지하는 거고, 다리가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13.5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고요. 시험원에서 가끔 몇 퍼센트인지 뭐 더하기 해서 합계를 내라고도 하는 경우 있어요. 자, 다시 머리 경부, 머리하고 목까지가 얼마라고? 9. 팔 한 짝, 9. 팔 한 짝, 9. 가슴각에 넓잖아. 18. 다리 한 짝 얼마야? 18. 다리 한 짝 얼마야? 18. 자, 생식기 1. 자, 애기들입니다. 머리 크네. 18. 자, 다리 한 짝 얼마야? 13.5.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욕창입니다. 욕창이라는 건 뼈가 돌출돼 있어요. 삐쭉 튀어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꽉 눌리니까 피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 그래서 국소 빈혈 때문에 국소 순환 장애로 조직이 손상된 걸 뜻합니다. 자, 호발 부위 시험도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욕창 호발 부위가 아닌 것은 이런데 뭐 포지션을 제외하고 포지션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부위들입니다. 천골, 미골, 견갑골, 후두부, 팔꿈치, 발꿈치, 장골이고요.
이건 여러분 몸에 하나하나 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할 게 하나 있죠? 욕창 예방 간호냐 치료 간호냐를 구분 지으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딱 그냥 보면 누가 봐도 욕창 간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이 맞는데 이러시는 게 바로 욕이에요. 예방은 아직 안 생긴 거고 치료는 생긴 거예요. 예방은 몇 시간마다 뒤집어? 2시간이야. 치료는 1시간 혹은 수시로 뒤집어야 돼. 자,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침구는 깨끗해야 되고 건조하고요. 주름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빈 침상을 만들 때 주름을 없게 하는 이유는 하면 욕창 예방이 답인 거야. 압력 제거 뭐 이런 거. 근데 환자를 확 뒤집다 보니까 혹은 목욕하다 보니까 청골 쪽이 뭐 뻘겋다, 발적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답은 뭐겠어요? 체위 변경입니다. 이따만 해도 뒤집기만 해도 좋아집니다. 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침구를 하냐면 보통 공기 매트리스를 가장 많이 써요. 에어 매트리스요. 양모피나 물침대도 가능한데 이것만은 안 돼. 별표입니다. 솜과 스펀지. 솜하고 스펀지는요 꾹 눌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정체가 돼서 오히려 더 빨리 욕창이 생겨요. 그럼 치료는요 우선 욕창이 생겨버렸잖아요. 자, 어떻게든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무균수를 적용해서 소독을 할 건데 베타딘, 과산수소, 식염수, 붕산수, 중류수 되지만 이건 안 돼. 뭐야? 알코올. 알코올이 안 되는 거 또 있잖아. 그죠? 구강소독 안 되잖아요. 그죠? 알코올은 웬만하면 폐쇄적인 땐 괜찮아요. 피부 상처에선 좋지만 피부 그냥 왜 피부에 있는 단백세균에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알코올이 개방 상처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치료니까 뭘로 치료해야 돼? 항생제잖아. 예방에서 조금 발적 생겼다고 항생제 바르는 거 아니고 치료할 때 항생제를 쓰는 겁니다. 자, 식이요. 빨리빨리 세사라 솔솔 해야겠죠. 고탄수화물, 고단백, 고비타민, 그 다음 수분도 많이. 자, 섭취량과 배설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다른 분 그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잘못 설명하시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나중에 큰일 하겠는데 싶어서 네, 솔직히 저 다른 분 거 많이 이게 모니터링을 하긴 했는데 거기서 정말 너무너무 잘못 알려주고 계시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병원 가서 일하실 분들인데 그럼 안 되지 싶었습니다. 나중에도 제가 틀린 거 있으면 막 수정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남의 일이니까. 우선 섭취량입니다. 섭취량은요 내 수분이 들어오는 거고요, 배설량은 내 수분이 나가는 거예요. 자, 섭취량은요 들어오는데 입으로만 들어오냐고. 정맥으로도 들어가지, 그쵸? 그리고 똥꼬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콧줄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몸에 들어오는 수분은 죄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볼게요. IV 맞죠? 수혈 맞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복막주의백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복막투석 할 때 배로 들어가는 그 용량이 있어. 100이 들어갔다고 쳐. 그런데 세척을 하면서 빠져나온 게 만약 50이야. 그럼 50이 몸에 머물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숫자가 똑같지 않으면 내 몸 안에 장기 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콧줄 환자도 섭취량을 입으로 먹는 건 아니지만 콧줄로 먹고는 있지만 얼마나 드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관장용액도 마찬가지예요. 관장용액도 내 몸에 들어온 수분이기 때문에 이 수분이 만약에 1에서 3리터 이상이다 라고 하면 잘못하면 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방광 세척액은 인테이크, 섭취량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왜? 복막주의팩과 똑같은 거예요. 자, 내가 방광 세척하려고 멸균생리식염수를 넣었어요. 100을. 그랬는데 자, 잡아당겼는데 2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80이 조직이 흡수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그 80 때문에 장기는 손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간 양을 정확히 봐야 되는 경우도 섭취량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배설량입니다. 이제 나간 거예요. 가장 많이 있는 건 소변이에요. 내 몸에 소변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구토, 설사, 상처 배행량은요, 우리 폭탄이라고 해서 드레인인데요. 수술 끝나면 그 폭탄 같은 거 하나 매달아 놓잖아요. 그거를 매번 체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도 나오고 고름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뭘 뜻하냐면 안에서 벌써 감염이 되고 있다는 거라서 빨리 배를 다시 열어야 돼요. 치료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과도호흡인데요. 과도호흡의 정의는 원래 24회 이상의 호흡이에요. 과도호흡 한번 여러분 저 따라해 보실래요? 입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죠? 이거는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환자가 어떤 증상, 질병으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아웃풋인 거예요. 그냥 생리적으로 내가 정상호흡에서는 아웃풋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도호흡인 경우에 정상적 호흡이 아니라서 질병으로 인해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심한 발한이요. 자, 내가 더워서 땀을 흘렸어요. 이거는 생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신상하부에서 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발한 땀을 흘렸기 때문에 아주 정상이에요. 하지만 심한 발한이라는 것은 내가 저혈당이나 이런 것 봐서 특히나 심한 발한이거든요. 땀방울을 새는 게 아니고요. 이랬을 때는 침대 시트 가는 횟수로 하는 거예요. 흠뻑 젖었네, 흠뻑 젖었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요. 심한 발한이 심할수록 이 환자는 탈수가 되고 샥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혈당부터 잡아야겠죠. 그래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저혈당 샥에 빠졌습니다. 환자 샥이에요. 입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뭘로 빨리 이 환자 교정해야 돼요. 당. 자, 1번 5%, 2번 50%. 답은 2번 50% DW를 IV로 준다가 답입니다.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젖은 드레싱이에요. 수술 끝나고 나면 수술 부위에 드레싱을 하죠. 근데 그게 흠뻑 젖어 있다는 건 안에서 아직 출혈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 염증이 생긴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운트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환자 질병과 연관돼 있는 경우 배설량의 포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상 대변은 어차피 나간 거야. 생리적인 거야. 그래서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객담도 포함이 안 돼요. 안에는 그냥 이물질을 뱉어내는 거라서 포함이 안 돼요. 정상호흡은 아주 생리적인 거라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냥 땀은 발한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심한 발한만 포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IO 체크는 몇 시간마다 기록해? 8시간. 데이, 이분, 나잇입니다. 자, 그럼 나이트번이요. 딱 총량을 계산해요. 자, 제가 이제 다 기록 총량을 뱉더니 1000이라고 쳐요. 근데 아웃풋, 섭취가 1000이고 아웃풋이 500이에요. 그러면 섭취가 500이나 더 많죠. 그럼 뭐예요? 환자 부종이에요. 근데 섭취가 500인데요. 아웃풋이 1000이에요. 그럼 뭐예요? 환자 500 더 빠져나갔죠? 탈수예요. 이걸 보기 위한 게 IO이다. 가장 큽니다. 부종과 탈수를 보기 위한 게. 자, 그 다음에 인구조사 요것도 부탁받았어요. 학생분한테. 요것 좀 해주세요 하시더라고요. 정태냐 동태냐. 인구 정태는 가만히 있는 거고요. 동태는 움직이는 거야. 자, 움직이는 게 바로 동태입니다. 정태는요, 그 일정 시점이 별표예요. 그 시점에 그 지역에 이렇게 외우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성별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여요. 연령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여요. 국적이요? 쉽게 안 움직이는 거잖아. 직업도 안 움직여.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틀리는 게 직업이에요. 아니 정태에서 속하지 않는 것은 하고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왔었는데요. 직업을 자꾸 틀리시는데, 아니 맨날 농사 지시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가서 고기 잡겠냐고 이렇게 요새요. 그리고 서울에서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았던 사람이 갑자기 가서 어부가 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직업도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태예요. 정태라는 건 그 지역에 그 시점에 있어서 거의 변하지 않는, 변동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동태는 변하는 거야. 자,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 현상을 보는 건데요. 보건학적으로 너무 중요해. 왜냐면 지금 이 지역에 몇 명이나 살아? 딱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주소지가 강원도 홍천에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회사를 다녀. 자, 그렇다면 정태로 보자면 지금 강원도 홍천인 거고, 동태로 보면 서울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건학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은 어디에 있어요?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동태가 보건학적으로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요. 자, 그러면 봅시다. 동태를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요?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는 것들, 전 그렇게 외우게 해드렸거든요. 한번 볼까? 출생신고, 사망신고, 전입신고, 전출신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땅땅땅 혼인신고, 이혼했으니까 서류 정리하러 가야죠. 그죠? 그래서 동태는 동사무소 간다,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외우세요. 해결됐고. 자, 이제 성비도 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비라는 거 기준은 누구겠어? 여자예요. 분모가 여자고 분자가 남자예요.
곱하기 100입니다. 여자가 있어야 아기를 낳지. 그래서 여자가 분모예요. 비율을 보니까 곱하기 100인 거고요. 1차는 태아의 성비. 2차 출생의 성비. 나 지금 남자니 여자니 현존 성비 3차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끔 이렇게 나와요. 현재 무슨 이렇다 뭐 성비는 어떠냐 뭐 현재자가 들어가면 3차인 거고 출생을 했다 하면 2차. 자, 임신 중이라고 하면 1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보건기구가 요새 뉴스에서 맨날 나오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WHO라고 하는데 이 목적은 모든 인류의 최고 건강 수준 달성이에요. 최고 건강 수준인데 이 최고 건강 수준이라는 건 너무 건강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은 내가 일상생활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건강 수준을 뜻하는 거지 완전 날아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신체적 몸은 아프지 말자, 정신적도 아프지 말자. 사회적인 뭐냐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뜻해요. 영적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인간호는 포함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WHO의 본부 어디 있어요? 스위스 제네바. 자, 1948년 4월 7일에 설립했고요. 그래서 세계 건강의 날이 바로 4월 7일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시험 문제 이게 나왔어요. 국가고시에서 세계 건강의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이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6개 지역사무소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현재 서태평양 지국,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가졌고요. 우리나라는 1948년에 설립이 된 WHO에 바로 다음 해인 1949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자, 요것도 잘 나와서 의료 전달 체계, 요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릴게요. 배가 아파요. 그럼 어디 전화해? 119 땡땡땡 전화했어요. 그 119에서 그래요. 여자이십니까? 남자이십니까? 뭐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막 이런 걸 물어봐요. 저 임산부예요. 이랬어요. 자, 아직 주수가 안 됐는데 배가 막 아프고 물 같은 게 흘러요. 이런 뭐야? 양수 세는 거죠. 이랬을 때 119에서 어디로 전화를 하냐면 병원으로 전화해요. 병원으로 전화해서 응급실에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모가 갈 거다. 아기는 미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가 대기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미리 콜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자, 우선 119 도착을 했어요. 산모한테 도착을 했어요. 그럼 산모를 모시고 최소한의 이제 처치를 하고 응급실로 가는 중에 자, 병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의료진 준비되셨습니까? 딱 내리자마자 기다리는 게 누구야? 일반 내과 의사가 아니야. 산부인과 의사랑 소아과 의사가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짓거리 하지 말자고. 그런 건 바로 최소한의 투자라고 얘기하고요. 최대한의 효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딱 질적으로 양적으로 딱 적정한 의료를 아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바로 체계를 뜻한다. 이해가 되셨죠? 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이것이. 최소한 투자, 최대한의 효과입니다. 자, 의료인입니다. 법규를 살짝 다뤄드리려고요. 의료인은 누구누구예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입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22번 봐주세요. 기록보존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많은 서류들을 작성하는데요. 그 서류들은 다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방전은 몇 년? 2년. 자, 진단서나 부본 몇 년? 3년이고요. 감염병 환자의 명부, 이 환자의 명부는 몇 년이야? 바로 3년인데요. 일반 환자의 명부는 바로 5년입니다. 자, 혈액제자의 운송이나 수령 확인서는 3년인데 내가 만약에 수혈을 받았으면 10년인 거예요. 근데 그 운송했다, 수령했다 하는 그 확인서만 3년이지. 자, 간호기록부 당연히 5년이고 조상기록부 5년, 환자 일반적인 명부 5년, 검사를 어떤 내용을 했어, 소견 기록이 있어, 방사선 사진이나 그 소견도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지나서 이 기록들이 없어졌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5년밖에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수술했고 진료받았고 혈액관리 내가 수혈받았고 예방접종했고 혹은 예방접종하고 나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고 하는 모든 기록은 몇 년이야? 10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예방접종 했잖아요? 10년 보관입니다. 자, 23번 감염병의 신고인데요. 의료기관에 내가 소속돼 있다면이야. 그럼 두 번째 거 봐볼래요? 소속되지 않았다면이에요. 이 두 개 잘 보세요. 내가 소속된 의사야. 그러면 누구한테? 그 병원의 장,
병원장에게 보고해요. 하지만 난 소속되지 아니했어. 근데 감염병 환자를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할 보건소장이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받은 이 보건소장을 어떻게 하냐고요? 시군구청장에 바로 보고하시고요. 시군구청장은 누구에게? 질병관리청장님과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요거 몇 년을 한번 묶어봤어요. 구강보건사업의 계획은 5년이고요. 실태조사는 3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뭔 계획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 계획들은 거의 다 5년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구강보건복지부예요. 구강실태 3년이고 결핵은 관리계획 몇 년이야? 5년인데 누구한테 보고해? 질병관리청장이기 때문에 이거 포인트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에요. 정신건강은 기본계획 몇 년? 5년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왜 5년이냐면 웬만한 실태조사들은 다 3년이거든요. 정신은요 그렇게 빨리 변하지도 않거니와 실태조사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5년에 한 번 합니다. 혈액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평가, 이 병원이 혈액관리 잘 하나? 혈액관리에 대해서 모든 게 담당자 괜찮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 2년마다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열심히 달렸네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번에 못 봤던 거 많죠? 네. 그 다음에 요점 속속에도 있고, 요점 제가 박스, 예. 거기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고, 그 전에 제발 문제풀이 보셔야 됩니다. 제발. 근데 문제풀이 옆에 있는 거 다 꼭 읽어보세요. 내가 왜 틀렸는지 확인 꼭 해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요거 글씨 작게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보고 다니시고요. 제가 그 블로그에 올렸잖아요. PDF 파일이 있으니까 꼭 출력하셔서 보시면 공부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고 아시죠? 네, 구독자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포즈 자니? 안녕. 네, 인사해, 인사. 여기, 안녕. 감사합니다. 네.